한국 쇼트트랙이 밀라노를 뒤집었습니다. 2026년 2월 21일 새벽, 이탈리아 팬 수천 명이 지켜보는 빙판에서 태극마크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는 열흘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혼성 계주 준결승. 김길리 선수가 미국 선수와 충돌하며 펜스로 나뒹굴었습니다. 피까지 흘렸어요. 한국은 그 경기에서 탈락했고 전 세계 팬들의 분노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열흘 뒤 두 선수는 같은 빙판 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국 선수는 동메달에 그쳤고 한국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경기 후 미국 선수가 남긴 말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선수의 협공은 자연재해였습니다. 도대체 이 밤 밀라노의 빙판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이 경기장에서 두 개의 신화가 충돌할 것이라는 걸 나는 입장하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한쪽엔 아리안나 폰타나, 이탈리아가 낳은 전설, 올림픽 쇼트트랙 역대 최다 메달리스트, 고향 밀라노의 홈 빙판에서 마지막 금메달에 도전하는 36의 여왕. 관중석 절반이 그녀의 이름을 외쳤고 이탈리아 국기가 파도처럼 넘실댔습니다. 아리안나, 아리안나.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그 순간 20년 기자 생활 중 이런 분위기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엔 조용히 워밍업 중인 두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한국 선수들이었어요. 내 이름은 마르코 페라리.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쇼트트랙 담당 기자입니다. 22년째 이 종목을 취재하고 있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선배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코, 쇼트트랙을 취재하려면 먼저 한국을 공부해. 이 종목은 그들이 없으면 이야기가 안 돼. 당시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22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선배가 완전히 옳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정직할 것 같아요. 쇼트트랙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건 1992년 알베르빌 대회부터입니다. 그 후 지금까지 열린 올림픽 여자 계주 10번. 한국이 금메달을 가져간 건 7번이에요. 여자 1500m 역대 금메달은 7개. 그중 5개가 한국 선수 목에 걸렸습니다. 이틀 전 여자 계주 결승에서도 그랬죠. 폰타나가 이끄는 이탈리아가 0.093초 차이로 따라붙었지만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건 역시 태극마크였습니다. 그날 나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또 단 한 글자였지만 그 안에 22년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수없이 많은 이탈리아 선수들이 저 태극마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걸 지켜봤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경외심도 있었어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 나라가 한 종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그 앞에서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느낌. 아마 이 종목을 오래 취재한 기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감정을 알 겁니다. 그래도 오늘 밤만큼은 달라야 했습니다. 오늘은 밀라노였으니까요. 폰타나의 도시. 그녀가 태어나고 처음 스케이트를 배우고 20회를 달려온 끝에 마지막으로 돌아온 곳. 관중석 어딘가에 그녀의 가족이 앉아 있었고 이탈리아 전역에서 몰려든 팬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밤이었어요. 나는 프레스석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사의 첫 문장은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밀라노는 오늘 밤 자신의 딸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돌려줬다. 내일 아침 일면을 장식할 그 문장이 손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펜을 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빙판 건너편 두 명의 한국 선수가 워밍업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수천 명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데도 저 두 사람 주변만 이상하게 고요한 것 같았어요. 함성도 없고 플래카드도 없었죠. 그냥 묵묵히 정확하게 빙판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22년 기자 경험이 속삭였습니다. 마르코, 저 고요함을 조심해. 나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준비된 기사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직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기 시작까지 1시간이 남았을 때
나는 습관적으로 오늘의 결승 출전 선수 명단을 훑었습니다. 취재 노트 맨 위에 적힌 이름은 당연히 폰타나였어요. 아리안나 폰타나. 35살. 이탈리아가 낳은 가장 위대한 동계 스포츠 선수. 새삼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지만 나는 그녀의 커리어를 숫자로 정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있으면 아직도 믿기지 않거든요. 2006년 토리노 올림픽 데뷔. 당시 15살이었어요. 그로부터 20해 동안 올림픽에 나설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밴쿠버, 소치, 평창, 베이징. 대회마다 메달을 쌓아 올렸고 이번 대회에서도 혼성 계주 금메달 500m, 은메달 3000m 계주 은메달을 잇따라 따내며 통산 14개를 채웠어요. 쇼트트랙 역대 최다 기록. 아니, 이탈리아 올림픽 전체 역사를 통틀어 단일 선수 최다 메달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1500m 결승에 서 있었어요. 홈 빙판에서의 또 하나의 도전. 오늘 메달이 더해진다면 15개가 됩니다. 이미 충분히 위대한 숫자였지만 폰타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관중석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탈리아 국기 사이사이로 폰타나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가득했어요. 오늘 밤 폰타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이 경기장이 어떻게 변할지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수천 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울부짖는 장면. 기자 22년 동안 그것보다 아름다운 장면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넘겨 다음 이름을 적었습니다. 미국의 코린 스토다드. 24살. 이번 대회 미국의 간판 선수였어요. 하지만 내가 이 이름을 유독 눈여겨보게 된 건 실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회 초반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어요. 혼성 계주 준결승. 레이스 막바지에 선두를 달리던 스토다드가 코너를 돌다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어요. 아웃코스에서 맹렬히 치고 올라오던 한국의 김길리가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스토다드와 충돌했죠. 두 선수가 뒤엉켜 펜스 쪽으로 미끄러지는 장면은 경기장 전체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길리의 부상 우려까지 나왔어요. 한국은 그 사고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코치진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스토다드의 SNS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항해 댓글이 쏟아졌어요. 스토다드는 결국 댓글창을 닫아버렸죠. 그런데 오늘 밤 그 스토다드와 김길리가 다시 같은 결승선에 서게 된 거예요. 스포츠가 만들어내는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명의 한국 선수 이름을 적을 차례였어요. 최민정. 27살. 취재 노트에 이름 세 글자를 적고 나서 나는 잠깐 펜을 멈췄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 쓰기 시작하면 노트 한 권으로도 모자랄 것 같아서였어요.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1500m 금메달.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1500m 금메달. 2연패. 이번 대회에서 3연패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역사상 단일 종목 올림픽 3연패는 남녀를 통틀어 아무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었어요. 게다가 며칠 전 여자 계주 금메달로 한국 선수 역대 최다인 올림픽 메달 6개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메달을 하나 더 추가하면 동아계를 통틀어 한국 역대 단독 최다 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였어요. 내가 처음 최민정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녀는 16살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선수가 나왔나 싶었죠. 빙판 위에서 그녀는 항상 차가웠습니다.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위기에서도 침착했어요. 한국 팬들은 오래전부터 그녀에게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는 22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차가운 선수가 가장 뜨거운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김길리. 22살. 이번 올림픽이 생애 첫 무대였지만 빙판 위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선수였어요. 이번 시즌 여자 1500m 세계 랭킹 1위.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에서 따온 이름이었어요. 누구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폭발적인 스피드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죠. 이미 이번 대회에서 1000m 동메달과 여자 계주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대회 초반 스토다드와의 충돌로 펜스에 나뒹굴었던 바로 그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명단을 다 훑고 나서 나는 잠시 노트를 덮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폰타나는 위대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결승선에 선 선수들 중 가장 많은 것을 짊어진 건 저 두 한국 선수였습니다. 역사, 기록 3연패, 최다 메달, 세대 교체, 그리고 복수. 빙판 위에 올라서기도 전에 이미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어깨 위에 쌓여 있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밤 내 기사의 주인공은 폰타나라고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치고 첫 문장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빙판 위에서 워밍업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7명의 선수가 출발선에 섰어요. 관중석은 순식간에 하나의 거대한 함성으로 변했습니다. 폰타나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 손뼉 소리, 발을 구르는 소리. 22년 동안 수백 개의 경기장을 취재했지만 홈팬들의 응원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언제 봐도 압도적이었어요. 오늘은 그 에너지가 유독 짙게 느껴졌습니다. 빙판 위의 냉기와 관중석의 열기가 뒤섞이면서 경기장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출발 총성이 울렸습니다. 나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선수들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렸지만 전혀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동네 공원을 산책하듯 여유롭게 빙판을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첫 번째 바퀴,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 관중석에서 어리둥절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처음 쇼트트랙을 보는 관중이라면 경기가 시작된 건지 워밍업을 하는 건지 구분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쇼트트랙 1500m 특유의 전술적 출발이었습니다. 13바퀴 반이라는 긴 레이스에서 초반 체력을 소모하는 선수는 결승선을 앞두고 반드시 무너진다는 게 이 종목의 철칙이에요. 선수들은 지금 달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읽고 있었습니다. 상대의 호흡을 살피고 위치를 재고 언제 어디서 치고 나갈지 계산하면서요. 빙판 위의 체스였죠. 느린 출발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위치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스토다드가 앞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전형적인 그녀의 전술이었습니다. 선두권에서 페이스를 직접 통제하며 뒤에서 치고 올라오는 선수들을 막는 방식이었죠. 팀 코리아에 당한 혼성계주의 악몽을 씻어내겠다는 의지가 저 자리 선택 하나에서도 느껴졌어요. 스토다드 뒤로 중국의 양직루가 바짝 붙었고 그 뒤에 폰타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이탈리아 국기가 물결치듯 흔들렸고 폰타나의 이름이 함성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폰타나를 눈으로 쫓았어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펜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선수 2명이 너무 조용했어요. 9바퀴를 남긴 시점, 최민정은 4번째, 김길리는 5번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선두와는 눈에 띄는 간격이 벌어져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밀고 당기지도 않았고 앞 선수를 압박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앞을 향해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에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그들을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았어요. 최민정은 22년 전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린 적 없는 그 얼굴. 김길리는 달랐지만 비슷했습니다. 22살의 패기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섭도록 고요했죠. 마치 이 빙판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된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1500m는 13바퀴 반을 도는 경기입니다. 초반 몇 바퀴는 선수들이 체력을 비축하며 대형을 정비하는 구간이에요. 뒤에서 달리는 게 반드시 불리한 건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요. 막판 스퍼트에 모든 걸 건 포석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을 줬습니다. 저 두 선수가 지금 단순히 체력을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을, 어떤 틈을, 어떤 딱 한 번의 기회를. 조용하고 차갑게,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않을 준비를 하면서요. 빙판 위의 포식자들이 먹잇감 앞에서 호흡을 가라앉히는 것처럼요. 관중석의 함성은 계속해서 빙판 위로 쏟아졌습니다. 폰타나가 조금씩 앞으로 치고 올라오는 기색을 보이자 이탈리아 팬들의 소리는 한층 더 커졌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후방으로 향했습니다. 최민정과 김길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흔들림 없이, 서두름 없이. 관중석의 열기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빙판 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화려한 포식자는 달려들기 직전에 가장 조용해진다는 걸 오랜 취재 경험이 가르쳐줬거든요. 저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밤 주인공은 폰타나라고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경기는 중반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7바퀴가 남았습니다. 레이스는 중반을 지나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관중석의 함성은 경기가 시작됐을 때보다 오히려 더 커져 있었습니다. 빙판 위의 선수들이 조금씩 속도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관중들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곧 터진다는 것을요. 나는 취재 노트를 꽉 쥔 채 빙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최민정이 움직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놀랍도록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최민정은 소리 없이 앞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밀거나 치지 않았습니다. 충돌도 없었어요. 그냥 있던 자리에서 속도를 올렸고 어느 순간 두 번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참고 지켜봤는데도 정확히 어느 순간에 치고 나간 건지 포착하기가 어려웠어요. 22년 동안 수천 명의 선수를 봐왔지만 저렇게 공간을 읽는 선수는 흔치 않았습니다. 틈이 생기기 전에 이미 그 틈을 향해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빙판 위에 보이지 않는 레일이 깔려 있고 최민정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폰타나를 보던 눈이 저절로 최민정에게로 향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스토다드가 달리고 있었어요. 스토다드는 리드를 내줄 생각이 없다는 듯 페이스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날카롭게 안쪽을 파고들며 간격을 유지했어요. 온몸으로 레인을 막으면서 뒤에서 오는 선수들에게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혼성계주에서 겪은 일을 되새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최선을 다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 자세, 저 집중력, 저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빙판에서 쉽게 내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요. 나는 잠시 스토다드를 바라보다가 다시 한번 전체 대형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김길리를 찾았어요. 스토다드와 최민정이 앞쪽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동안 김길리는 여전히 뒤쪽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앞에서 벌어지는 긴장을 관찰하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묵묵히 따라가고 있었죠. 22살의 패기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섭도록 절제된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불안해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4바퀴가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김길리가 세 번째 자리로 조용히 올라섰어요. 최민정이 2위로 올라선 지 불과 몇 초 뒤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두 선수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앞쪽으로 나란히 올라서 있었어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나는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빙판에서 훈련하고 같은 경기를 뛰어온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호흡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있는 것이었죠. 코치의 지시가 아니라 빙판 위에서 몸으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이제 대형이 완성됐어요. 스토다드, 최민정, 김길리. 세 선수가 나란히 앞쪽에 자리했습니다. 나는 그 대형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폰타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시선을 뒤쪽으로 돌렸더니 폰타나는 네 번째 자리에 있었어요. 앞선 한국 선수 2명에게 자리를 내준 채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처음으로 폰타나가 흐름에서 밀려난 순간이었어요. 관중석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팬들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폰타나의 앞에 한국 선수가 2명이나 버티고 있다는 것을요. 이탈리아 국기들이 더 크게 흔들렸어요. 폰타나의 이름이 더 간절하게 불렸습니다. 뭔가를 애원하는 듯한 함성이었어요. 힘을 내라는 건지, 제발 앞으로 올라오라는 건지. 그 함성이 빙판 위에 폰타나에게 닿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앞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스토다드, 최민정, 김길리. 세 선수 사이의 간격은 한 팔 길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스링크에 111m짜리 트랙을 3명이 거의 한 덩어리처럼 붙어서 달리고 있었어요. 저 좁은 공간 안에서 지금 무슨 계산이 오가고 있는지 경기장의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세 사람만 알고 있었겠죠. 아니, 어쩌면 그들도 모르면서 달리고 있었을지 몰랐어요. 호흡을 멈추게 만드는 레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세 바퀴가 남았습니다. 최민정이 인코스를 향해 고개를 낮췄어요. 스토다드와 최민정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저절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걸 느꼈어요. 관중석 수천 명도 같은 순간을 느꼈는지 함성이 한 박자 멈췄다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세 바퀴. 세 바퀴가 남은 지금 진짜 경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 바퀴가 남은 순간 최민정이 인코스를 찔렀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스토다드가 선두를 달리며 코너를 돌아 나오는 바로 그 찰나 최민정이 안쪽 공간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충돌이나 밀치기가 아니었어요. 스토다드의 주행 라인과 최민정의 주행 라인이 교차하는 딱 그 순간 최민정은 이미 앞에 나가 있었습니다. 공간이 열리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공간이 열리는 타이밍을 미리 계산하고 그 자리로 몸을 밀어넣은 거였어요. 나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고도 몇 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빨랐어요. 최민정이 선두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레이스를 지배해온 스토다드를 단번에 제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관중석이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이탈리아 팬들이 보고 싶었던 장면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스포츠를 오래 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저런 추월이 나왔을 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경기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노트를 완전히 덮었어요. 이건 더 이상 기록하면서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최민정이 선두로 나선 채 두 바퀴를 남겨두고 있었어요. 스토다드는 밀려난 자리에서 바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포기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이를 악문 것처럼 보였죠.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는 듯 최민정의 뒤를 바짝 물었습니다. 두 선수의 간격이 좁혀졌다 벌어졌다를 반복하는 동안 경기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나는 외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김길리였어요. 두 바퀴가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최민정과 스토다드가 선두 자리를 놓고 맞붙은 바로 그 순간 김길리가 아웃코스로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최민정이 인코스를 잠근 채 앞을 달리고 있으니 남은 선택지는 아웃코스뿐이었어요. 그러나 아웃코스는 더 길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보통의 선수라면 그 판단을 쉽게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김길리는 달랐습니다. 아웃코스로 빠져나온 순간부터 속도가 달라졌어요.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나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직선 구간에서의 폭발적인 가속. 코너를 벗어나 직선으로 나오는 그 찰나, 김길리의 스케이트가 빙판을 박찰 때마다 몸이 앞으로 솟구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안쪽에서는 최민정이, 바깥쪽에서는 김길리가. 두 사람이 동시에 스토다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인코스와 아웃코스를 동시에 막는 협공이었어요. 스토다드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쪽은 최민정이 버티고 있었고 바깥쪽은 김길리가 파고들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뒤에서 스토다드가 했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훈련이나 전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빙판 위에서 두 선수가 몸으로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선까지 두 바퀴를 남겨두고 김길리가 최민정 앞으로 나섰습니다. 순간 경기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 대 한국이었습니다. 같은 태극마크를 달고 같은 팀에서 훈련하고 며칠 전 계주 금메달을 함께 목에 걸었던 두 선수가 이제 결승선 하나를 놓고 맞서고 있었어요. 최민정은 선두를 빼앗겼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배에게 내준 자리를 되찾으려는 건지 아니면 후배의 등 뒤에서 끝까지 달리는 선배로 남으려는 건지 그 마음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그 두 선수를 보면서 잠깐 시선을 돌렸습니다. 폰타나였어요. 그녀는 5번째였습니다. 화려했던 오늘 밤 경기에서 이탈리아의 여왕은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관중석은 여전히 폰타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소리에는 아까와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원이 아니라 안타까움에 가까웠어요. 한 바퀴가 남았습니다.
빙판 맨 앞에는 김길리와 최민정이 있었어요. 결승선이 울렸습니다. 김길리가 먼저였어요. 2분 32초 76. 숫자가 전광판에 떠오르는 순간 경기장 안의 시간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빙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쥔 노트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못했어요. 22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방금 내가 무엇을 봤는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냥 멍하니 빙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길리는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두 팔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곧장 최민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스케이트를 신고 달리는 속도인데도 어쩐지 너무 빨리 닿은 것 같았어요. 최민정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 품 안으로 김길리가 뛰어들었어요. 두 선수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빙판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결승선 하나를 놓고 맞붙었던 두 사람이었어요. 안쪽과 바깥쪽 서로를 밀어내며 0.1초를 다퉜던 두 사람이 이제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최민정의 어깨가 떨렸어요.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얼음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선수였어요. 10년 동안 빙판 위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선수. 어떤 압박 앞에서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던 선수. 그 선수가 후배의 품에 안겨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혼자 짊어져온 무언가를 내려놓는 순간인지. 그냥 오래 바라봤습니다. 노트를 펼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관중석은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박수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소리였어요. 폰타나의 이름이 함성으로 터져나오던 그 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이탈리아 팬들이 무거운 얼굴로 천천히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멍하니 빙판을 바라봤어요. 국기를 접는 손이 보였습니다. 나는 22년 동안 그런 박수를 수없이 들었어요. 위대한 경기에 대한 인정. 그러나 원했던 결말이 아니라는 아쉬움.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실린 박수. 스포츠 경기장에서 가장 복잡한 감정이 담긴 소리가 바로 저런 박수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환호보다 더 솔직한 소리이기도 했어요. 이기고 싶었지만 저 경기가 아름다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으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취재구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경기 직후 인터뷰. 선수들이 흥분과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뱉는 말들이 때로는 경기 자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저 빙판 위에 있었던 선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스토다드를 만났어요. 숨이 아직 가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동메달. 미국 여자 쇼트트랙이 16년 만에 올림픽 시상대에 올라선 순간이었어요. 기뻐해야 할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스토다드의 얼굴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더 높은 자리를 노렸던 선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눈빛 어딘가에 무언가를 소화해내는 중인 사람의 표정이 있었어요. 방금 자신이 겪은 일을 스스로 납득시키려는 것처럼. 나는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결승 레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스토다드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재해 같았다고요. 나는 펜을 멈췄어요. 스토다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민정이 안쪽을 막는 순간 바깥쪽에서 김길리가 치고 들어왔다고요. 안을 막으면 밖이 열리고 밖을 막으면 안이 열리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방향을 동시에 막는 건 한 사람의 몸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떤 판단을 내리는 0.1초 사이에 이미 두 선수는 앞으로 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자연재해였다고 스토다드는 짧게 덧붙였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변명도 항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다가 손이 멈췄어요. 자연재해. 기자 생활 22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의 패배 인터뷰를 들어왔습니다. 심판 탓을 하는 선수도 있었고 컨디션을 이야기하는 선수도 있었어요. 운이 나빴다고 말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선수는 처음이었어요. 그 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정이었어요. 자신이 진 게 아니라 이길 수 없는 힘을 만난 것이라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자신의 패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열흘 전에 그 경기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혼성 계주 준결승. 코너를 돌다 스토다드가 넘어졌고 그 여파에 김길리가 휩쓸렸습니다. 두 선수가 뒤엉켜 펜스로 미끄러졌어요. 한국은 그 경기에서 결승 진출을 놓쳤고 스토다드의 SNS에는 밤새 항해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스토다드는 댓글창을 닫아야 했어요. 빙판 위의 사고 하나가 두 선수 사이에 묘한 악연을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같은 빙판 위에서 두 선수는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김길리가 스토다드를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스토다드는 그것을 자연재해라고 불렀어요. 나는 노트를 덮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때로 어떤 소설보다 더 정교하고 어떤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고 아름답다는 걸 오늘 밤 다시 느꼈어요. 누가 이런 장면을 써낼 수 있었겠습니까? 열흘 전의 충돌이 오늘 밤의 결말을 만들어낸 것처럼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어져 있었던 것처럼 취재 구역을 걷는 동안 나는 자꾸 빙판 쪽을 돌아봤습니다. 한국 선수 2명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서로를 끌어안은 채 그 차가운 빙판 위에서 오래오래 울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팬들의 박수 소리가 아직 경기장 안을 맴돌고 있었어요. 오늘 밤 기사의 첫 문장을 구상했습니다. 폰타나로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 생각조차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상대가 빙판 위에 놓였습니다. 경기장 직원들이 시상대를 세팅하는 동안 나는 기자석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쓸 기사의 첫 문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문장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오래 고민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시상대에 세 선수가 올라섰습니다. 가운데 자리에는 김길리가 섰어요. 22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하나를 목에 건 선수. 시상대 위에 올라선 그녀는 경기 중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빙판 위에서 그토록 차갑고 무서웠던 선수가 이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어깨는 계속 떨렸어요.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가 시상대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 눈물이 단순한 기쁨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성 계주에서 넘어졌던 날 밤, 댓글창이 닫힌 스토다드의 SNS, 그리고 오늘 밤 이 시상대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이 저 어깨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왼쪽 자리에는 최민정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노트를 덮었어요. 최민정이 울고 있었습니다. 얼음 공주가 울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 선수를 취재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어도 부상을 당해도 억울한 실격 판정을 받아도 저 선수의 눈에서 눈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빙판 위에서 최민정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어떤 압박 앞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최민정이었고 그게 팬들이 그녀에게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선수가 시상대 위에서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닦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흘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은메달을 두 손으로 쥐고 빙판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그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 옆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3연패를 노렸지만 후배에게 금메달을 내준 아쉬움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혼자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믹스트존에서 최민정을 만났습니다. 나는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3연패 도전이 아쉽지 않느냐고, 후배에게 금메달을 내준 소감이 어떠냐고.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민정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펜을 든 채 그냥 듣고 있었어요. 최민정이 말을 이었어요. 경기를 준비하면서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후회 없이 달리고 싶었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오늘 이 빙판 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최민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춰 있었어요. 다시 최민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그 선수였어요. 나는 다음 질문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통역사가 옆에서 무언가를 전해줬어요. 경기 전날 밤 최민정의 어머니가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코치를 통해 경기 당일 아침에 전해줬다고 했어요. 나는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최민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금메달이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나는 노트에 받아 적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당신은 내 삶의 금메달. 시상대 위의 메달이 금이든 은이든 상관없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살아온 것 자체가 이미 금메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같은 말이었어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취재 구역을 빠져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외신 속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MBC 스포츠, AP통신, BBC. 헤드라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이 여자 1500m를 지배했다. 세대교체의 순간. 밀라노는 한국의 밤이었다. 제각각 다른 언어로, 제각각 다른 표현으로, 그러나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이 알아채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는 노트를 꺼내 호텔로 걸어가면서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폰타나로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편지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노트북을 열었어요.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이 커서 앞에 수천 번을 앉았어요. 어떤 날은 첫 문장이 술술 나왔고 어떤 날은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한 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달랐어요.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에 오늘 밤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김길리가 결승선을 통과하던 순간, 최민정의 어깨가 떨리던 순간, 스토다드가 자연재해라고 말하던 순간, 그리고 어머니의 편지. 당신은 내 삶의 금메달.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폰타나 때문이었어요. 35살의 이탈리아 전설이 홈 빙판에서 마지막 동화를 써내는 장면을 담으러 왔었습니다. 15개의 메달. 이탈리아 역대 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 숫자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을 취재하러 왔었어요. 그 기사를 쓰기 위해 22년치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목격했어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쓰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본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쇼트트랙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쇼트트랙 여자 1500m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건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부터였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7번의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그 7번 중 5번을 금메달로 가져갔어요. 나머지 2번도 은메달과 동메달로 시상대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메달을 놓친 적이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설명이 끝나는 지배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한국은 그것으로도 부족했어요. 금메달과 은메달을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나는 최민정의 커리어를 정리해서 적었어요.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그리고 오늘 밤 밀라노. 3번의 올림픽, 3번의 결승선. 금은 3연패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3번 모두 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였습니다.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한 대회를 온전히 마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넘어지고 충돌하고 실격당하는 일이 다반사인 종목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빙판 위에서 10년 동안 정상을 지켜온 선수였어요. 오늘 밤 은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 위에서 흘린 눈물이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올림픽 메달 7개. 동아계를 통틀어 한국 역대 최다. 그 숫자를 적으면서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양궁의 김순영, 사격의 진종우,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승훈. 한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올림피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숫자였어요. 그 이름들 옆에 최민정의 이름이 오른쪽 끝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김길리에 대해 쓸 차례가 됐어요. 22살. 생애 첫 올림픽. 그 무대에서 동메달, 금메달, 금메달. 세 개의 메달을 목에 걸고 밀라노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전체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었어요. 람보르길리. 이탈리아 슈퍼카에서 따온 별명을 가진 한국 선수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탈리아의 전설 폰타나를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우연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오늘 밤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혼성 계주 충돌로 시작된 열흘. 스토다드와의 악연이 오늘 밤 이 결승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스토다드는 그걸 자연재해라고 불렀어요.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이 그 자연재해에 동메달을 내준 건지 아니면 자연재해에 맞서 동메달을 지켜낸 건지.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둘 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어요. 창밖으로 밀라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났는데도 도심 어딘가에서 아직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 도시는 오늘 밤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폰타나의 5번째 자리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2개의 태극마크가 나란히 시상대 꼭대기에 오른 장면을 기억할까요? 나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나는 폰타나의 동화를 쓸어왔었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 밀라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빙판에 오른 선수 이야기, 열흘간의 악연을 자연재해로 뒤집은 22살의 이야기, 그리고 10년의 커리어를 눈물 한 줄기로 마무리한 얼음공주의 이야기라고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폰타나는 위대했다. 그러나 오늘 밤 밀라노는 한국의 것이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노트북을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에 밀라노가 새벽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나는 오랫동안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내가 목격한 것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했어요. 결승선을 통과하던 김길리의 2팔. 최민정의 떨리는 어깨. 스토다드의 담담한 목소리. 당신은 내 삶의 금메달이라는 어머니의 한 문장. 기자로 살면서 가끔 이런 밤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하러 갔다가 이야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밤. 기사를 쓰러 갔다가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밤. 오늘이 그런 밤이었어요. 밀라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